네, 옥토디 기초행 기본생물 40장 체온과 항상성, 즉 동물의 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물의 형태와 기능입니다. 동물의 형태와 기능은 자신이 사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잘 적응한 형태로 진화를 해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추운 환경에서 내부 상태에 조절해가지고 체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캠벨에 뭐가 나오냐면은 황제 펭귄이 나와요. 극지방에 사는 황제 펭귄. 얘들은 엄청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조류죠. 펭귄은 조류입니다. 셉니다. 자, 얘들이 어떠느냐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캠벨 책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형태적으로, 즉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얘들은 지방에 굉장히 많은 단열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살면서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기능적으로, 즉 생리학적으로 얘들은 자신의 내부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떨기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몸을 부르르 떨면서 체온을 높여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동학적으로 얘들은 물이 지어가지고 열들이 서로 달아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체온으로 자신의 온도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동물 크기와 형태의 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수렴 진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 바다 표범, 그 다음에 뭐 펭귄, 그 다음에 대형 어류들 있죠. 뭐 참치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조상에서 진화했습니다. 바다 표범은 포유류고 펭귄은 조류고 참치는 어류죠. 다 다른 조상으로 진화했는데, 자, 몸을 잘 살펴보면요. 얘들은 날렵하게 유선형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유사한 형태로 진화를 했습니다. 미사일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다 생겼죠, 애들이. 그래서 조상은 다르지만은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모양이 비슷해지는 거, 이런 거를 수렴 진화라 그래요. 자, 그리고 동물의 크기가 작으면요, 곤충처럼 외골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가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두꺼운 골격근이나 근육 같은 거를 가지게 되죠. 자, 두 번째 환경과의 교환입니다. 자, 물질 교환의 기본 원리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동물은 대사를 위해 가지고 영양물질하고 기체, 그 다음에 노폐물들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교환은 수용액 상태에서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요. 촉촉한 표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폐에 있죠. 폐, 공기를 교환하는 폐는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세포 혹은 되게 간단한 다세포 vs 좀 복잡한 다세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먼저 단세포 아메바, 그 다음에 간단한 다세포 히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들은 아메바는 뭐 단세포 생물은 뭐 이렇게 생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들을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보면은 이게 그냥 세포층 두 개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세포예요. 이렇게 대신에 두 층으로만 세포가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이 그냥 세포 자체가 외부랑 이렇게 다 맞닿아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 확산만으로 얘들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은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바깥쪽은 외부와 맞닿아 있어요. 자, 하지만은 세포가 있을 때, 자, 얘들이 그냥 세포 덩어리라 칩시다. 바깥쪽은 자, 이렇게 바깥과 맞닿아 있지만,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안에 있는 세포들은 밖과 외부와 이렇게 전혀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얘들은 교환의 표면적을 우선 확대를 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표면적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서로 맞닿는 표면적이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송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자, 내부 수송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쉽게 말해서 순환계 말하는 거예요. 순환계, 혈액이 돌는 순환계. 그래서 혈액이 물질을 운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요, 보통 간질액 혹은 세포 사이액, 이런 액체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교환 표면적 확대. 자, 요거 또 뭐 있냐면은 내부를 이렇게 접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아가미, 그 다음에 우리 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여러 개의 통로가 있어가지고 폐포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표면적을 이런 식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러면은 교환할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복잡한 몸의 구조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몸이 복잡해지면은 물질 교환이 어렵습니다. 물질 교환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수송 시스템들을 발달을 잘 시켜가지고 극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잡한 몸을 가지면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점을 가지냐면은, 자, 일단 외골격을 가질 수 있죠. 외골격을 가져가지고 곤충처럼 보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복잡한 이런 구조들로 감각기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외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소화계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물질을 씹어 먹고 녹여 먹고 이러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배설계 이런 게 있는데, 이 쉽게 말해서 신장이 하는 기능이거든요. 콩팥.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체액들의 항상성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소 노폐물을 배설하고 삼투를 조절하고 이런 기능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몸체 설계의 단계적 구조입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했던 겁니다. 1장에서 맨 처음 했죠. 창발적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단순한 거에서 뭉쳐갈수록요. 원래 없던 기능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를 창발적 특성, emergent property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해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없습니다. 요 그냥 캠벨에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하나 적어 넣어놨어요. 자, 그다음 기관의 특징 적혀 있는데 이 하나의 기관이 여러 기관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 봅시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계 기능도 할 수 있고요, 소화계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알파, 베타, 델타 세포가 있는데 뭐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각각 뭐 글루카곤, 인슐린, 소마토스타틴 이런 애들을 호르몬으로 배출하게 되고요. 자, 소화계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소화 효소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각 단원에서 맞춰가지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개의 기관계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기관계를 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계가 뭐냐 그러면은 기관이 조직화해가지고 이런 협동하는 기관을 모은 것들을 기관계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정리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대충 알 겁니다. 몇 개만 읽어볼게요. 소화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부터 해가지고 항문까지 쭉 이어지는 길 있죠.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주요 기능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음식을 가공해요. 섭취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건 어차피 뒤에서 이제 다음 단원들 배울 때 쭉 배울 거라 가지고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4가지 조직 유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앞에서 잠깐 언급 드린 적이 있죠. 신상결근외월했습니다. 신경조직,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합쳐가지고 4가지의 조직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각각 다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캠벨 순서에 따라 가지고 상피조직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캠벨 기준으로 나와 있긴 한데 조금 다른 분류 기준을 제가 좀 적어 볼게요. 얘들은 이게 층수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또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 기준을 합쳐가지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되게 헷갈려요. 자, 먼저 층수에 따라 가지고는 자, 단층 상피세포, 그 다음에 거짓 중층 상피세포, 그 다음에 그냥 중층 상피세포 이렇게 부르고 요 안에 이행 상피세포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중층 상피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으로는요. 얘들이 이제 편평 상피세포, 그 다음에 입방 상피세포, 그 다음에 원주 상피세포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보시면 뭐 대충 느낌 오시죠? 단층은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얘들이 평평하게 있으면은 단층 평평 상피세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얘들이 원주 모양으로 있으면은 단층 원주 상피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기둥 모양으로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단층 원주 상피세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합쳐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중층은요. 자, 일단 중층부터 할게요. 중층은 뭐냐면은 여러 층으로 애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세포가. 자, 이런 거를 중층 상피라 하고, 거짓 중층은 중층처럼 보여요. 중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단층인 애들 있죠. 자, 예를 들면 요렇게 생겼어요. 애들이. 자, 이라고 밑에 세포들이 이렇게 끼어 있고 또 다른 세포가 요렇게 위에 살짝 얹혀 있고, 근데 바닥은 다 사실 여기 다 있는 거죠. 하여튼 세포들이 살짝 이렇게 끼어 가지고 있는 애들, 뭐 이런 것들 다 거짓 중층 세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중층 상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여러 층으로 있는 거고요. 이행 상피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약간 다르게 올라갑니다. 중층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자, 밑에 얘들 모양이 조금 더 작고요. 올라갈수록 크기가 조금 더 커져요. 자, 이런 거를 이행 상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모양은 뭐 아시겠죠? 평평은 이렇게 납작한 거, 입방은 약간 주사위 모양처럼 뭐가 생긴 것들, 그 다음에 원주는 이런 식으로 원뿔 모양으로 생긴 것, 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류가 좀 되죠. 입방 상피는 먼저 얘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육면체 주사위형의 세포들이고요. 보통 분비기관에 얘들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장의 세간, 갑상샘, 침샘 같은 샘들의 상피 조직을 입방 상피 세포들이 구성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샘이 있다 보니까 약간 관 모양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층 원주 상피,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단층의 원주 얘겠죠. 상피세포.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소장의 내강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층의 평평상피다. 한 층인데 납작하다. 그러면은 기체 교환이 쉬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폐에 이제 폐포, 공기주머니 벽 요런데 이제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층의 평평상피세포입니다. 평평한 애들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얘들은 위에가 자, 얇은 애들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위에가 제거가 돼도 다시 자라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오기 좋은 그런 곳에 잘 자라요. 자, 이게 어디냐면은 보통 우리 몸의 바깥쪽 피부 있죠. 피부,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항문, 여성의 질, 자, 이렇게 잘 마모가 되는 부위에 얘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짓 중층 원주 상피입니다. 얘들은 거짓 중층의 원주의 상피 세포인데 얘들은 다양한 높이의 이제 세포들이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높이의 세포들이 자, 이렇게 한 층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얘들은 이제 요 위쪽에 이제 선모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호흡관 있죠. 우리 그 기관지, 자, 요런 데서 이제 잘 발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쪽에 이제 점막을 형성을 해주죠. 그래서 이 선모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있어가지고 물결 치면서 점액층 같은 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이제 호흡 기관의 일부, 뭐 기관이나 큰 기관지 아니면은 후두의 일부 요런 데 잘 발달이 돼 있고요. 아니면은 남성의 이제 생식관 중에서 원래 이제 정소가 있고요. 그 정소 뒤쪽으로 이렇게 부관이라는 게 있고 뒤로 다시 정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나중에 생식기 할 때 다시 그려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요런 부관의 안쪽에 이제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런 관,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의 일부, 자, 요런 데 관 안쪽으로도 거짓 중층 원주 상피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서도 몇 번 나왔고 편입에서도 36대였나 한번 나왔는데요. 자, 그냥 그림을 보고 얘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골라내는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피 조직의 극성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용어를 좀 익혀라고 이렇게 좀 적어드렸어요. 앞으로 정단부 혹은 정단표면, 그 다음에 기저부, 기저표면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자, 보통 정단표면이라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내강 혹은 뭐 영어로 루멘 아니면은 뭐 캐비티 이렇게 부릅니다. 한글로 내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내강이나 아니면은 기관의 이제 바깥쪽 표면을 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액체나 공기에 노출된 쪽 있죠. 여기를 정단 표면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 소장이 있으면은 소장관이 있고요. 요 안에 이렇게 원래 주름진 구조가 잘 발달돼 있죠. 요건 나중에 이제 소화관에서 다시 한번 더 할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다시 얘들도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세포들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자, 요 바깥쪽 여기가 요 부위죠. 요 부위가 이제 정단부요. 정단 표면. 그다음에 이 정단 표면의 반대쪽을 이제 기저 표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기저 표면 쪽은 주로 이제 뭐 간질액이나 혈관 이런 것들이 주로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신상결근에서 이제 결합 조직입니다. 결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외 기질에 그냥 듬성듬성 흩어져 있는 애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역할이 이제 어떤 조직들이나 기관들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을 시켜서 결합 조직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세포의 기질에 있다 했죠. 그래서 세포의 기질이 뭐냐? 자, 여기는 뭐 액체 아니면은 반고체, 고체 이런 물질들이 막 섞여가지고 들어있는 조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막 섬유망처럼 이렇게 막 얽히석이 설켜 있어요. 액체도 있고 막 반고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자, 이런 애들이 액체 속에 잠겨 있죠. 이런 거를 섬유망 이렇게 부르고요. 웹입니다. 웹. 자, 그래서 얘들은 이 세포의 기질 안에 있는 섬유 아세포하고요. 얘들은 섬유 단백질들을 분비해요. 그 다음에 외부 입자나 어떤 세포 부스러기 이런 것들을 포식작용하는 대식세포. 자, 이런 놈들이 이제 세포의 기질에 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 단백질들을 막 분비를 하는데 결합 조직에 있는 섬유들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먼저 콜라겐성 섬유, 콜라젠이라고도 나옵니다. 캠벨에는. 하여튼 얘들은 어떤 힘이나 아니면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애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망 섬유라는 애들이 있는데 자, 얘들은 결합 조직을 인접한 다른 조직들과 연결하는 조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피버를 해가지고 탄력이 있는 섬유가 있습니다. 자, 얘들은 말 그대로 조직에 탄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콜라겐하고 세망 섬유, 자,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피부를 우리가 쭉 잡아 당겼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피부는 밑에 근육에 딱 달라붙어 있죠. 혹은 살을 잡아 당겼을 때 살은 이제 밑에 뼈에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착하는 역할을 한다. 혹은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대로 탄력성 섬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작용을 하죠. 그래서 피부를 쭉 잡아당기면은 얘들을 탁 놓으면은 쭉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탄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결합 조직들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저기 좀 적어놨는데 좀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성긴 결합 조직입니다. 얘가 제일 많은 결합 조직이에요. 그래서 피부 상피 조직을 이제 그 밑에 있는 아래 조직들하고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들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고정을 시키다 보니까 몸 전체에서 발견이 되는 애들입니다. 얘들이 이제 성긴 결합 조직이고요. 자, 그 다음 섬유성 결합 조직이 있어요.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적어놨듯이 이제 힘줄은 뼈에 근육을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인대는 관절에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 즉 우리 이제 뼈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뼈에는 근육돌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애들이 힘줄이고요. 그 다음에 요 관절 사이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얘들을 인대라고 합니다. 힘줄은 뼈에 이제 근육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얘가 근육이고요. 요 아래쪽 여기가 이제 힘줄이에요. 그 외에 아니면 우리 LA 갈비 먹을 때 보면은 그 껍질처럼 이게 막 뼈에 붙어가지고 질긴 부분이 있죠. 그거 힘줄이고요. 그 다음에 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히 이제 발목 같은 거 접질렀을 때 퉁퉁 붙죠. 그때 이제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인대입니다. 자, 그 다음 뼈는 뭐 알죠? 뼈는 진짜 뼈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조골세포라는 애들이 뼈를 합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콜라겐을 이제 뼈에다가 축적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산이온 이런 애들을 결합시켜가지고 딱딱하게 경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요 뼈를 이렇게 단면을 뚝 잘라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뭔가 동심원처럼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자, 이런 거를 골단위라 합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는 이제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건 모의고사 하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이제 포유동물에서 주로 관찰이 됩니다. 사람. 자, 그 다음 지방 조직입니다. 뭐 지방이야 잘 알죠.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죠. 그래서 얘들은 이 위에 있는 이 성긴결합 조직의 특수화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특수화된 형태로 지방을 저장을 하고요. 자, 지방세포가 있으면은 그 안에 이제 지방 방울들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방들은 에너지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층이 두꺼워지면은 단열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데 사는 애들일수록 이런 지방 조직들이 잘 발달해 있죠. 자, 그 다음 혈액입니다. 혈액은 뭐 잘 알죠? 피입니다. 피. 그래서 얘들은 혈장이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로 물, 염, NaCl, 그 다음에 어떤 녹아있는 단백질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자, 적혈구, 그 다음에 뭐 백혈구, 그 다음에 세포질 덩어리인 혈소판, 이런 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골입니다. 자, 얘들은 콘드로이친 황산염이라고 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복합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연골이 딱딱하면서도 유연한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게 이제 연골세포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연골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콘드로이친 황산염하고 콜라겐을 분비를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척추동물들 있죠. 척추동물들. 자, 우리 애기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동물들의 애기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뼈가 물렁뼈라 가지고 연골 골격을 가집니다. 자, 하지만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이 연골들이 뼈로 대체되게 돼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 하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좀 복잡해서 그래요. 근데 일부 연골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남아있냐면은 우리 그 척추골 사이에 추간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 디스크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은 이렇게 일부 뼈들 끝에 이런 식으로 덮개 형태로 연골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배아일 때는 딱딱한 뼈가 아니라 연골 골격을 가지다가 성숙하면서 딱딱한 뼈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상결근 중에서 근육 조직 보도록 합시다.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골격근, 평활근, 심장근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골격근부터 볼게요.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이제 가로무늬근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어떤 수축성 단위로 이제 근절이라는 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려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근절이라는 단위를 형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늬가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 개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가로무늬근 이렇게 부르고요. 얘들은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은 힘줄로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의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모이면은 근원섬유가 됩니다.
근원섬유라는 긴 다발이 되게 돼요. 그래서 발생할 때 이제 이런 골격근 섬유나 아니면 골격근 세포들은 이 안에 이제 세포들이 서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융합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핵 세포가 돼요. 즉 처음부터 다핵 세포인 게 아니고 만들어졌던 세포들이 융합하면서 세포질만 뭉쳐버리고 핵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체는, 그러니까 다 자란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근육 수는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얘들 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대신에 존재하는 요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벌크업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평활근입니다. 자, 평활근은 줄무늬가 없어요. 줄무늬가 없어가지고 민무늬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얘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짧게 그렸는데 얘들이 조금 더 길어요. 양옆으로 조금 늘린 구조라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적으로 조절하지는 못하는 불수의근이고요. 보통 우리 소화관이라든지 이제 방광 아니면은 동맥 같은 여러 내부 기관들의 벽에서 얘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평활근 이런 소리 했죠. 혈관 평활근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모양을 방추형이라고 하거든요. 방추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 보통 뭐 위장 운동이나 아까 동맥 같은 데 붙어가지고 수축하는 것처럼 불수의적인 운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심장근입니다. 심장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그래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길쭉길쭉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골격근도 아니고 평활근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게 생겼어요. 자,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좀 길쭉하게 생겨 있고요. 얘들도 이 가로무늬가 관찰됩니다. 가로무늬가 관찰되지만 보통 가로무늬근이라 하면은 골격근을 말해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골격근처럼 다핵성은 아니고 단핵성이다. 가끔 이핵성으로 이렇게 핵이 두 개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보통 얘들을 다핵세포라 부르진 않고 단핵세포로 분류해요. 참고로 아까 평활근도 핵이 하나입니다. 단핵세포예요. 골격근만 다핵세포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얘들이 이제 계제판이라는 걸로 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계제판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세포 간에 신호가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바박하고 한꺼번에 수축을 하죠. 그게 이 계제판으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신경조직입니다. 신상결근에서 신경조직이에요. 자, 얘들은 어떤 외부에서 정보를 막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들어온 정보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를 또 다른 조직으로 전달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하는 조직들로서 보통 뉴런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악교세포라고 하는 지지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동물들이 이런 신경 조직들이 막 뭉쳐가지고 뇌를 형성하죠. 그래서 먼저 뉴런부터 봅시다.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계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라 가지고 자, 보통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리죠.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수상돌기라고 하는 돌출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뉴런으로 이제 신경을 받거나 아니면 보내는 축삭이라고 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축삭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신경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고 이 틈을 이제 시냅스 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신경악교세포 있는데 자, 얘들은 지지세포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뉴런에 어떤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붙어가지고 전기들이 잘 이동하도록 전련 기능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충 기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뉴런 작용을 이제 조절하는 애들을 신경악교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4번 통합과 조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관계들은 특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조절하고 통합하려고 내분비계랑 신경계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호르몬을 이용하죠. 호르몬을 이용해가지고 자, 수초 만에 혈류를 통해가지고 온몸으로 확 퍼질 수가 있어요. 얘들은. 그리고 혈액 속에서 수분에서 뭐 길게는 수시간 동안 남아가지고 안정적으로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또 다른 세포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 호르몬은 각각 이 호르몬에 대해서 수용체가 있는 애들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또 특이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반응을 시킵니다. 자, 반면에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신경흥분이라는 신호를 통해 가지고 이 축삭을 통해서 신경들이 전달이 되죠. 그래가지고 표적세포로 엄청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의 1초 만에 도달을 해요. 머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발가락이 뭐가 탁 닿았는데 그거를 머릿속에서 한 3초 있다가 아야 이러진 않죠. 거의 1초 만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자극이 한번 들어오면은 1초 이상 넘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죠. 그럼 통증이 계속 오는데요 하는데, 그거는 통증 자극이 계속 오는 겁니다. 베이면 계속 아픈 거, 그런 거는 옆에서 통증을 느끼도록 물질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2번 대먹임 조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먹임 조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이 대먹임 조절을 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 나눠가지고 볼게요. 자, 먼저 이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기관계는요, 외부 환경에 맞춰가지고 조절과 수능을 통해가지고 내부 환경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우리 조절자와 수능자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절자는 말 그대로 외부 환경에 대해 가지고 우리 내부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내부에 어떤 조절 기작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동물들을 의미하고요. 자,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내부 환경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 몸 속에서 뭔가를 조절하는 애들, 자, 그런 애들을 조절자로 하고, 자, 그 다음 수능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그냥 내부 상태도 똑같이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밖에가 온도가 추워, 그러면은 우리 체온도 똑같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을 수능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밖에가 추워 하지만은 나는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래, 이런 애들이 조절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동물이라 해도요, 요인에 따라 가지고 수능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농어 있죠. 농어 같은 경우에는 삼투는 조절자예요. 자, 하지만은 온도에 대해서는 수능자입니다. 그리고 수능자라 하더라도요, 이 수능자들이 항상 외부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쪽에 따라가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 무척조 동물 중에 지금 거미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내부 용질 농도를 그 안정한 해수 용질 농도에 맞춰가지고 수능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급격하게 용질 농도가 밖에가 변한다, 그래갖고 생리적 한계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죽죠. 그래서 수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수능자 역시 항상 맞추는 건 아니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항상성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요건 좀 외워두세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pH가 한 7.4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유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체온은 뭐 아시죠? 체온은 37도 정도 유지를 하고, 혈당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110 mg/dl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높으면은 고혈당, 즉 당뇨가 되고요. 이것보다 낮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혈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식사를 하고 언제 쟀냐에 따라 가지고 또 살짝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복 혈당 있죠. 밥을 먹고 공복 혈당을 쟀을 때 100에서 한 125 정도, 요 정도 유지하면은 공복 혈당 장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126이 넘어가면 당뇨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을 먹고 나서요, 2시간 있다가 혈장 포도당을 잽니다. 그랬을 때 140 미만이면은 이거는 정상이에요.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포도당을. 자, 하지만은 140에서 199 정도 되면은 내당능 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이 넘어간다. 자, 밥을 먹어도 원래 높은 건 맞지만은 너무 높죠. 그럴 경우에 이제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는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요거보다 중요한 게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가 5.7%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5.7에서 6.4%까지는 이제 당뇨 전 단계. 그 다음에 6.5가 넘어가면은 당뇨죠.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요거 우석대에서 시험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심화나 전공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항상성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항상성 기작은 일단 조절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몸의 어떤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로 체온, 삼투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죠. 여러 기관들이 사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에 의해 가지고 감지되는 어떤 자극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생리적인 활동을 설정적 값에다가 여기다가 맞춰 가지고 어떤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체온이 우리가 지금 37도를 유지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체온이 올라가면은 이것보다 더 높아지면은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7도보다 내려갔다, 그러면은 체온을 올리는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 항상성의 대먹임 조절입니다. 자, 먼저 음성 대먹임, 양성 대먹임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건 아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본 거예요. 체온이 만약에 올라갔다. 체온이 올라가면은 우리 몸은 체온 상승을 감지하죠. 자, 이걸 감지해가지고 어떻게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땀을 분비하죠. 그러면은 증발을 이용해가지고 체온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양성 대먹임, 요거는 호르몬 같은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출산할 때 아기 머리가 자궁 입구를 압박을 해요.
있고요. A가 이제 내려오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자궁 입구에 이 압력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더 근육이 수축하게 돼요. 수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A가 더 막 밀어내니까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또 나중에 뭐 자세히 좀 더 배워볼 겁니다. 자, 지금은 간단하게만 봅시다. 자, 그다음 항상성에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점 하고요. 정상 범위 이 자체값 자체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설정점이 예를 들어 37도로 했지만은 이거를 올릴 수가 있어요. 설정점을 올려가지고 더 높이 체온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항상성을 예를 들어가지고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춘기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이 사춘기에 성호르몬 농도가 확 높아지죠. 그러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 그 다음에 뭐 주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의 월경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여성의 월경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변하죠. 요거는 나중에 뒤에 이제 생식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동식물의 주기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주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햇빛이 뜨고 지는 일주기성을 리듬으로 해가지고 24시간 단위로 주로 변해요. 예를 들어 체온 봅시다. 체온 같은 경우에는 매일 0.6도 정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리듬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온도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에 오후 6시쯤 되면은 피크를 찍고, 자, 다시 한밤 10시 넘어가면은 얘들이 살 떨어지다가 오전 6시가 되면은 이제 최저치를 찍습니다. 자, 여기 또 뭐 완전 바다가 아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온도 일주기성을 띠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조절되느냐? 얘랑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들은 체온이 높아지는 오후에는 농도가 낮다가 오히려 밤 10시부터 상승해가지고 한 2시에서 6시 사이에 최고 농도를 찍게 됩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체온은 밤에 떨어지는데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참고로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밤이 길면은 훨씬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면 호르몬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열 조절을 위한 항상성 과정 봅시다. 자, 이거는 열 조절이니까 체온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내온동물, 외온동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내온성이라는 단어부터 봅시다. 그래서 내온성을 유지하는 애들은 조류, 그 다음에 뭐 포유류 이런 애들이 내온성 동물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부 파충류라든지 일부입니다. 일부 어류, 그 다음에 곤충들도 내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온을 유지하느냐? 자, 그냥 물질 대사를 시키는 거죠. 물질 대사를 시키면은 이게 열이 발생해가지고 체온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온성 척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더운 환경에서는 냉각시키는 기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이 높아도 냉각시켜가지고 견딜 수 있죠. 그렇다고 이 내온성 동물들이 꼭 내부 기작으로만 온도 조절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추운 날씨에 우리 추우면은 그냥 따뜻한 데를 찾죠. 그렇게 뭐 동물들도 햇볕을 쬐어가지고 따뜻하게 체온을 데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외온성입니다. 이게 아까 내온성 동물이 얘들 설명한 거고요. 외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양서류, 파충류, 그다음에 어류, 그다음에 보통의 무척추 동물들, 자, 이런 애들이 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을 얘들은 아까 햇볕 쬐듯이 외부에서부터 열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햇볕을 쬐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너무 덥다 이러면은 그늘을 찾는 식으로, 아니면은 뭐 따뜻한 돌 위에 올라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적인 수단으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을 얘들은 물질 대사가 아니라 환경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훨씬 작아요. 내온동물보다 에너지 소모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내온동물보다 훨씬 더 적게 섭취해야 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보통 내부 온도가 막 변동이 있어도 내온성 동물들은 그 온도를 벗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이러지만은 외온성 동물은 좀 벗어나더라도 견딜만한데 이러면서 조금 더 잘 견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고, 이 포유류 중에서 박쥐 있죠, 박쥐. 이런 애들은 엄청 잘 견뎌요. 그래가지고 동면하면은 체온을 거의 한 40도 가까이 떨어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잘 견디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체온의 가변성 봅시다. 자, 이거는 뭐 변온동물, 항온동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변온동물은 말 그대로 체온이 이제 환경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동물들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사실 이게 그냥 외온동물입니다. 거의 같은 개념인데, 하지만 이게 냉혈 동물은 아닙니다. 냉혈, 온혈, 그러니까 피가 차다, 피가 뜨겁다 이런 용어는 과학적으로 안 써요. 거의 안 쓰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머릿속에서 지워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파충류 있죠, 파충류 일부 뭐 도마뱀 같은 거, 그런 애들은 포유동물보다 오히려 온도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충류를 다 변온동물이라 냉혈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과학적이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세요. 냉혈동물, 온혈동물은. 자, 그 다음 항온동물도 있는데, 자, 항온동물은 그냥 온도를 항상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비교적 안정한 체온을 가지는 동물이고, 얘들은 사실상 내온 동물을 의미합니다.
됩니다. 역시나 얘들이 온혈 동물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3번 열손실과 획득의 균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생명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복사, 증발, 대류, 전도 요걸 통해 가지고 생명체는 열 교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합니다. 온도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만 항상 그래요. 항상. 자, 그래서 먼저 복사 봅시다. 뭐 이런 거 사실 중학교 때 배웠죠. 복사는 절대 온도 0도보다 따뜻한 모든 물체는 전자기파를 방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복사되는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소량의 에너지만 주변으로 방출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복사고요. 그 다음에 증발 같은 경우에는 열을 제거할 때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액체를 우리 몸 표면에 이제 붙어있던 애들을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증발을 시키면서 열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표면에 액체 일부가 기체로 전환하면서 얘들이 냉각 효과를 가지게 되죠. 대표적으로 땀이 있습니다. 아까 복사는 태양열. 자, 그다음 대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표면에 흐르는 공기나 아니면 액체 운동 이런 걸로 열들이 이동하는 거를 대류라 하고요. 쉽게 말해서 뭐 바람 같은 게 이제 피부에서 열을 이제 뺏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몸에 혈액이 돕니다. 혈액이 돌면서 이것도 액체죠. 그러니까 몸 중심부의 그 따뜻한 온도를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전도입니다. 전도는 접촉하는 물체들이 이제 분자들 사이에서 열을 서로 전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따뜻한데 우리가 그냥 앉아 있으면 열이 아유 따시다 하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체온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 열 획득률하고요, 열을 손실하는 손실률하고 같게 만들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열 교환을 감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일정한 방향으로 열 교환을 유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체온 조절을 하고 보통 여기에 이제 피부가 관여를 하죠. 자, 먼저 단열입니다. 단열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한테는 털 있죠. 털 아니면 조류한테는 깃털.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들이 막 지방층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털, 지방층 이런 걸로 단열을 주로 유도를 하게 되죠. 아니면은 이런 털에다가 기름을 코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단열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두께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소름이 이제 돋지만은 그 소름 돋는 게 옛날에 털 세운 흔적이라 그래요. 하지만은 이제 뭐 털이 많이 없죠. 그래서 별로 우리는 단열 효과는 없지만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털을 추우면은 바짝 세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열층의 두께를 털을 세우거나 눕혀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해양 포유류 있죠. 고래나 바다코끼리. 자, 이런 애들은 바다에 사는데 특히 추운 바다에 살죠. 바다코끼리, 뭐 고래 이런 애들은. 그래가지고 체온보다 훨씬 낮은 온도 물속에서 유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서는 열 전달이 공기보다 거의 한 50배에서 100배 가까이 빠르거든요. 엄청 빨라요. 그래가지고 열 조절이 훨씬 중요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피부 아래에 해수유라고 하는 두꺼운 단열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체온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순환계 적응 봅시다. 자,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몸의 이제 안팎으로 열 흐름에 이제 주요한 길목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체표 근처로 가는 혈액을 이렇게 몸이 있으면은 혈액량을 조절을 한다든지, 자, 여기가 팔입니다. 말단으로 가는 혈액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노출이 돼 있으니까 밖에 춥다 그러면은 이 혈액이 온도가 훨씬 더 낮아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는 피를 서로 모아가지고 계속 따뜻하게 데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혈관의 이완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이제 벽 근육을 이완을 시키게 되면요, 자, 혈관이 이렇게 있다가 감싸고 있는 이 근육들이 있겠죠. 근육들을 이완을 시키면은 혈관이 더 넓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혈관의 지름도 증가를 할 거고, 따라서 이 혈관으로 혈액의 양도 증가를 할 거고요. 자, 여기라 생각하면은 이 피부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내운동물 같은 경우에 혈관을 이완시키면은 외부에서 이제 열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전달할 때 복사, 전두, 대료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체열이 다른 위치로 가는 거를 훨씬 더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혈관을 수축시키면은 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말 그대로 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니까 혈액이 잘 안 흐를 거고요. 작게 흐를 거고요. 오히려 혈류랑 열 전달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외운동물의 혈류 조절되어 있는데, 자, 이게 대표적으로 캠벨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다 이구아나라는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다 이구아나는 바다에서 유영할 때요, 수영할 때 표면에 흐르는 혈관을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혈액들을 말단으로 보내지 않고 그 이구아나의 내부로 혈액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체열을 바다에 뺏기지 않도록 보존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역류 교환 장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은 동맥하고요. 자, 혈액이 들어오는 동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는 정맥을
인접하게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심에서 넘어오는 혈액은 따뜻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노출된 부위입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온도가 점점 식겠죠. 외부 지금 온도가 추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여기 열을 바깥으로 빼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가 한 37도다. 처음에 들어올 때 체온으로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점점 떨어지겠죠. 막 36도, 35도, 34도, 33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옆에 지금 정맥혈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맥혈은 32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떨어져도 여기서 열을 보충을 받는 거죠. 자, 여기도 34도에서 열을 보충을 받아가지고 33도. 자, 여기도 보충을 받아가지고 34도. 자, 여기는 다시 받아서 35도, 여기는 36도, 다시 들어갈 때 이제 37도 이렇게 열을 보충을 받는 겁니다. 우리 보일러 중에 거꾸로 흐르는 귀뚜라미 보일러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조류나 포유류 이런 애들이 이제 사지 같은 데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뭐 백상아리 아니면은 참다랑어, 그 다음에 뭐 황새치 같이 커다란 이제 그 유영하는 생물들 있죠. 거기서도 이런 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곤충도 제가 아까 내온성이 있다 했죠. 그래가지고 뭐 벌이나 그 다음에 일부 나방 같은 거, 자, 이런 애들은 비행할 때 비행 근육에 이제 온도가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가슴 쪽에 이제 열을 대피죠. 그래가지고 고온 유지를 위해 가지고 역류 교환기를 비행 근육 가슴 쪽에 가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냉각 작용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물질 대사나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열을 얻죠. 그랬을 때 이 체온이 안 올라가도록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찬대로 가지 않는 이상 유일한 방법은 증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은 증발할 때 사실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이 피부에서 얘들이 증발할 때 열들을 흡수를 하면서 자기가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냉각 효과를 사실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죠.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뭐 땀샘, 그래서 일부러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 입에 이제 침 같은 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증발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개들은 혀를 내밀고 헐떡헐떡거리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조류에도 있어요. 조류 같은 경우에는 입 밑바닥에 보면은 혈관이 엄청 풍부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자, 그 안에 이제 얘들을 떨어가지고 증발을 오히려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있죠.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자, 바깥 온도가 60도입니다. 자, 60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발 냉각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체온은 40도로 훨씬 낮은 온도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행동적 반응입니다. 자, 이거는 뭐 네온 외연동물 모두 행동적 반응으로 체온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추우면 따뜻한 데 찾고 더우면은 서늘한 데 찾고 아니면은 뭐 열이 쬐면은 그 반대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행동적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응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잠자리 있죠.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더운 여름날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얘들은 꼬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꼬리를 세우고 날개고요. 그러면은 햇빛이 위에서 찌기 때문에 빛을 받는 부분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날개도 이렇게 접고요. 이런 식으로 행동적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황제 펭귄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리 지어서 생활하는 것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꿀벌 있는데 꿀벌 같은 경우에는 자, 모여 살죠. 집단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꿀벌들이 막 여러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윙윙윙 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서로 이동을 해요. 바깥에 있는 놈들은 다시 안쪽으로 가고 안쪽에 있는 놈들은 바깥으로 가고 이러면서 열을 서로 배분합니다. 그 다음에 날이 되게 덥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들은 이제 증발을 통한 냉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둥지로 물을 막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날개짓을 막 해요. 날개짓을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증발, 대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냉각을 이용하죠. 사실 근데 요거 자체가 지금 우리 어떤 개체에서 관찰되는 냉각 과정이죠. 이거를 집단이 꿀벌은 행동학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물질 대사 열 생산의 조정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열입니다. 자, 열 발생하는 방법은 쉽죠. 일단 몸을 떠는 거예요. 몸을 떨어가지고 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g짜리 박새가 있으면은 얘들은 영하 40도에서 몸을 떨어가지고요. 자기 체온은 40도 가까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온성 곤충 이런 것도 있죠.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 근육이 수축을 해가면서 얘들 엄청 많은 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륙 전에 얘들이 그 떨림을 이용해가지고 열을 생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륙을 하게 되면은 비행 근육이 수축하면서 또 많은 열들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세포호흡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찬 공기에서도 곤충들이 날 수 있도록 이런 근육의 떨림을 이용을 하죠. 자, 꼭 떨지 않아도 열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떨림 열 생설이고요. 어떤 식으로 비떨림으로 열을 생성할 수 있냐면은
특히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원래 물질 대사를 하면은 ATP를 생성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소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가지고 원래 ATP 합성 요소를 통해가지고 ATP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런 ATP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통과할 때 열을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갈색 지방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지방이 갈색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빨리 이런 미토콘드리아들이 열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포유류 새끼 있죠.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도 유아는 몸무게의 5%가 거의 갈색 지방입니다. 그리고 목 안쪽이나 이제 어깨 사이 이런 데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동면하는 동물에서도 사실 갈색 지방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람 성인도 있어요. 사람 성인도 원래는 없는 줄 알았는데 PET라는 걸 통해 가지고 관찰을 해가지고 갈색 지방이 있는 거를 관찰했다. 이렇게 캠벨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일부 파충류들은 제가 내온성이 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얘들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내온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단뱀 같은 경우에 어떤 환경이냐, 얘들이 알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알을 부화할 때는 자기 체온을 주변보다 높게 한 6도 정도 높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뱀이 체온을 높이지라고 알아봤더니 얘들도 역시나 떨림을 이용해가지고 체온을 높이더라. 이런 거를 관찰을 했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파충류들이 열을 발생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룡들도 내온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조절 과정 이때까지 알아봤다면은 이번에는 수능 과정도 한번 알아봅시다. 뭐 수능은 쉽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온동물 봅시다. 내온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류, 포유류 이런 애들은 겨울이 되면은 털을 더 두껍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털을 빠지게 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들. 체온을 외부랑 다르게 유지하는 거는 조절이에요. 조절인데 그 조절을 유리하게 하려고 이제 털이나 뭐 지방층 이런 것들을 계절적으로 바꾸잖아요. 계절적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얘들이 수능을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털을 조절해가지고 그 환경에 수능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외온동물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그냥 온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그냥 효소 변이체들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이제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 비율을 조절해가지고 또 수능할 수도 있고요. 그럼 막 유동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불포화 지방이 많으면은 이런 애들이 많으면은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림 보면. 그 다음에 얘들은 또 하나 얼음 형성을 방해하는 항동결 단백질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원동물들도 체온 조절해서 수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온도를 내가 외부가 춥다 해가지고 그냥 내 온도를 바짝 내리는 거 요것만 수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외부 온도가 바뀐다. 외부 온도가 바뀌었을 때 자신의 온도를 바꾼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수능 아니에요. 외부 온도가 변하면은 자신의 체온도 이제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함께 변하는 거. 하지만은 변화를 안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니까 외온동물도 추우면은 그냥 따뜻한 데 찾아가 가지고 온도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의 뜻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 5번 생리학적 항온 조절 장치와 발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 하부에서 만약에 내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위치가 시상 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상보다 높은 체온이다. 그러면은 냉각이 필요하겠죠. 냉각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자, 땀을 흘린다든지 피부 혈관을 확장시킨다든지 개 같으면은 숨을 헐떡거린다. 즉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거린다든지 자, 이런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보다 낮은 체온이다. 자, 그러면은 열 발생이 필요하겠죠. 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보존하는 환경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존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을 발생하기 위해서 떨림이 나타나겠죠. 자, 참고로 시상 하부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뇌 약간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가 있으면은 대뇌가 있으면은 그 아래쪽에 이게 좌뇌, 우뇌 뒤에서 본 겁니다.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좌뇌, 우뇌가 있으면은 그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 자, 그 다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포유류나 저류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죠. 우리 막 아프고 감기 걸리고 이러면은 막 체온이 올라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사이토카인 이런 게 막 분비가 돼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발열 반응으로 이 설정점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이 설정점 자체에 맞춰가지고 체온을 자꾸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체온이 올라가면은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면역 세포들이
감염된 조직으로 이동이 되게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온도 자체가 높아지니까 병원체도 우리 몸도 힘들어하지만은 병원체도 역시 증식이 불리해집니다. 다만 너무 온도가 고열이 되면은 우리 몸도 이제 막 탈수 반응 같은 게 나타나니까 불리해지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이런 프로스타글란딘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엔세이드 같은 해열 진통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해열제는 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콕스 억제제라거든요. 콕스가 얘들을 만드는데 해열제는 얘들을 주로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포유류나 조류 말고도요, 일부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마귀구아나 이런 애들은 자기가 감염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자기들이 따뜻한 데를 찾아가요. 따뜻한 데 찾아가가지고 한 2도에서 한 4도 정도 평소보다 체온을 더 높게 유지합니다. 자, 이게 얘들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 어류라든지 양서류, 심지어 바퀴벌레도 감염이 되면은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4번 에너지의 요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동물들은요, 크기나 활동,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음식이 필요한 양이 결정이 돼요. 자, 이런 거를 생물 에너지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할당과 사용돼 있는데, 자, 요거 먼저 용어부터 보고 갑시다. 독립영양생물이 있는데, 독립영양생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식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식물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유기분자를, 포도당 같은 거를 만들어내려고 얘들이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기분자를 만든 다음에 걔들을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광합성에서 배웠습니다. 요런 애들을 독립영양생물 이러고요. 그 다음에 종속영양생물은 이제 이런 식으로부터 만들어낸 유기분자 합성을 한 다른 생물들을 먹는 거예요. 다른 생물들을 먹어가지고 뭐 굳이 유기분자를 합성하는 식물 말고도요, 이런 걸 섭취한 다른 동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어쨌든 먹이로부터 화학 에너지를 획득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종속 영양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음식물로부터 화학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효소를 이용해서 가수분해해가지고 영양은 체세포가 흡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흡수된 물질은 우리 앞에서 세포호흡에서 배웠듯이 뭐 세포호흡이라든지 아니면은 발효 이런 걸로 ATP를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몸에 저장한다든지 지방 같은 걸로 또 저장할 수 있죠. 아니면은 몸을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우자, 정자나 난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방금까지 앞에서 배웠듯이 뭐 체온 조절에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사용을 정량화할 수가 있어요. 먼저 물질 대사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 시간에 대해 가지고 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줄 아니면 칼로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참고로 1kcal 이꼬르 4184줄인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대충 그냥 느낌만 알고 있으시고요. 요게 참고로 킬로칼로리를 C라고도 쓰거든요. 이 앞에 K 빠져 있는데 그냥 C라고 쓰면 요것도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물질 대사율은. 자, 폐쇄된 방에다가 생물을 가둔 다음에, 자, 여기서 산소가 얼마나 소모됐는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생성됐는지, 요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물질 대사율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소 대사율과 체온 조절 이렇게 나오네요. 자, 먼저 기초 대사율 BMR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내온동물의 대사율인데, 열 생성하거나 방출하는 이런 게 이제 거의 최소인 엄청 쾌적한 온도에서, 즉 체온이랑 똑같은 거예요. 체온에서 위장은 운동을 안 하고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운동도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깨어있는 상황에서,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딱 필요한 열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사율을 의미합니다. 아주 노멀한 상황에서 열 생성을 위해 필요한 대사율을 기초 대사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1600에서 1800kcal 정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아요. 1300에서 1500kcal 정도를 요구합니다. 자, 그 다음 표준 대사율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특정 온도에서 이제 외온 동물들 있죠. 외온 동물들이 먹이도 안 먹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대사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특정 온도라 했죠. 기준 온도가 없습니다. 기준 온도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몇 도에서 얘들을 측정을 했는지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악어라는 동물이 있는데, 자, 얘들은 20도씨에서는 표준 대사율이 약 60kcal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사람의 거의 한 20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외온성은 내온성보다 에너지 요구량이 훨씬 작아서 그래요. 사람은 체온을 유지할 때 많은 에너지를 요구를 하는데, 이런 외온 동물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이 훨씬 더 작아서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뭐 대사율에 미치는 영향돼 있는데, 대사율에는 나이라든지 근육량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성별도 아까 달랐고요. 그 다음에 개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활동량, 그 다음에
외부의 온도를 표시해줘야 됩니다. 표준 대사율은. 그 다음에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모두 대사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자, 먼저 크기와 대사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체중이 늘어나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BMR도 증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정량적으로 대사율은 몸무게의 4분의 3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캠벨에 보면 이게 미터의 4분의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킬로그램의 체중의 3분의 4입니다. 여기에 비례해요. 그래가지고 체중이 작으면은 크기에 비해 가지고 호흡률이 훨씬 더 크고 혈액량, 심박수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몸무게당 더 많은 음식 섭취가 필요해요. 그래서 몸 크기가 작아지면은 조직당 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요. 반면에 몸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조직당 에너지 비용은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은 단점이 있겠죠. 얘들도 이제 물질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우리 몸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동을 할 때 더 많은 신체 조직들을 발달시켜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활동과 대사율입니다. 자, 먼저 최대 대사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애들을 최대 대사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물이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대사율은 활동 기간에 반비례합니다. 즉 활동 기간이 길면은 최대 대사율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육상동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에너지 소모율이 BMR이나 SMR의 한 2배에서 4배 정도 돼요. 이게 정상인데, 자,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있죠. 선진국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BMR의 1.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다? 되게 정적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만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휴면과 에너지 보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단어들만 좀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휴면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온도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막 엄청 내려갈 경우에는 음식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열이나 에너지 균형 같은 것도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개체는 휴면을 통해 가지고 활동이나 물질 대사를 감소시킨 생리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일중 휴면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동면, 하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각각 좀 알아볼게요. 일중 휴면은 뭐냐면은 몸집이 작은 동물들한테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건데, 이 휴면 상태에서 그냥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왜냐면은 이 뭐 박새, 벌새 이런 애들은 대사율이 엄청 높아요. 에너지 소모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체중이 작아가지고 에너지 소모율이 높다 보니까 낮에는 섭식을 합니다. 섭식 활동을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죠.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만은 밤이 되면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휴면을 하고요. 반대로 박쥐 같은 애들도 있죠. 거꾸로. 걔들은 낮에 휴면을 했다가 밤에 섭식 활동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주기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제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특히 크기가 작은 동물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면 같은 거는 뭐 잘 알죠. 동면은 겨울에 자는 겁니다. 겨울 동자 써가지고.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추위나 음식이 되게 부족해지죠. 그러면서 긴 기간 동안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우리 곰 같은 거 동면에 들어가죠. 그래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동면할 때 이제 체온 조절 장치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뭐 종에 따라 가지고 체온을 거의 뭐 1에서 2도까지 떨어뜨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대신에 대사율이 엄청 떨어지죠. 거의 뭐 20배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죠. 얘들이 얼어 죽을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깨어나가지고 아주 짧게 이제 각성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체온을 다시 올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름 맞자 써가지고 여름 휴면인데, 얘들은 여름에는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엄청 더워요. 그래서 온도 자체가 되게 높고요. 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름 동안에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 대사도 낮추고 활동을 하지 않는 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럽 햄스터의 시계 유전자 퍼2하고 비말1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건 뭐냐면은 정상 활동 시에요. 이 유럽 햄스터인 얘들은 퍼2는 낮에, 그리고 비말1 얘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각각 메신저 RNA가 늘어납니다. 즉 얘들의 단백질 합성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얘들이 아마도 이 몸의 시계 유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데, 동면할 때 얘들을 측정을 해 보니까, 자, 2는 낮에 요만큼, 밤에는 요만큼. 자, 비말1 같은 경우에는 밤에 요만큼, 낮에 요만큼 발현을 하는데, 얘들이 동면할 때 관찰해 보니까 그냥 요 사이 값을 이렇게 유지를 하더라. 그래서 휴면 상태에서는 얘들이 일주 리듬을 돌릴 수 있게 쉽게 각성할 수 있는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더라.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찾아냈죠. 자, 그래서 체온과 항상성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장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